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세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슬기로운 코로나19 버티기입니다. 먼저 제 강의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신부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40대에서 60대의 자매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그 연령대 자매분한테만 맞췄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자분들이 이것을 들으시면 참으로 거북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은 해봅니다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개꽃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여름꽃을 안개꽃이라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혼자서 조금 살아보니까 남편 생각 때문에 혼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염라대왕에 가서 저는 남편 없이 잠시도 못 살아서 여기까지 자살까지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남편을 만나서 잘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저승사자를 불러서 이 아주머니를 데리고 남편을 찾아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남자들이 가슴에 꽃을 다 하나씩 혹은 2개, 3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왜 꽃을 달고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이승에 있을 때 바람 피운 개수만큼 꽃을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 개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은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꽃이 하나도 없는 데 가면은 내 남편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꽃이 하나도 없는 데를 갔습니다. 갔더니 남자분들이 몇이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이 술김에 바람을 한두 번 피운 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꽃이 1개 있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도 없어요. 2개 있는 데 갔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개수를 자꾸 높여서 가봐도 한 10개 좀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잘못 데리고 왔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자 끝에 보니까 웬 남자가 안개꽃을 가득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남자는 왜 안개꽃을 꽂고 있느냐고요. 딴 사람들은 다 꽃을 꽂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승에서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꽃으로는 개수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안개꽃으로 개수를 겨우 맞춰놨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몰지각한 남편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주 정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몰지각한 남편하고 사시는 자매분들은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왼수덩어리. 이건 아주 멀지각한 남편하고 사는 그런 부인들 얘기니까 여러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40대, 50대, 60대 저도 그 시간을 거쳤거든요. 그때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연령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편이 그렇지요. 그러면은 자식은 어떠냐고요. 이거는 신문에 난 걸 제가 스캔한 거거든요. 신문에 날 정도니까는 보통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식은 어떠냐고요. 장가가 나드는 사돈의 팔촌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딸이 좋다고, 그래서 딸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딸 하나를 두면은 딸 뒤치다거리 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네요. 딸 둘을 낳으면은 비행기 안에서 죽는데 왜 비행기 안에서 죽나 하면은 요새는 글로벌 시대라서
한 딸은 미국에, 한 딸은 카나다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 와서 내 애 낳는데 좀 봐줘. 이러면 미국 가죠. 그 다음에 카나다 딸이 또 봐달라면 카나다 가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객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 둘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대부분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는데 따로 살다가 외로워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내 너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오세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은 한 일주일 있으면은 눈치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집에 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 또 전화를 해요. 내 집에 갈까? 그러면은 오라 해서 또 가죠. 그러면 또 눈치 보여서 다시 집에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객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40대, 50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쓸쓸하게 산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내 존재가 뭔가 이러면서 나를 돌아다 보면은 옛날에는 요랬거든요. 요렇게. 근데 지금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그럼 왜 저래 돼 있는가를 생각했더니 남편, 자식 살림하느라고 나를 가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40, 50대 우리 주부들이요. 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뭘 말았습니까? 뭐 내 생일날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사줘 뭐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아주 적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다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식한테 뭐 바랬습니까? 5kg짜리
그 다이아몬드 바라지 않았습니다. 뭘 바랐습니까? 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이거 매일 들어보시나요? 여러분들 아드님과 또 남편한테 잘 들으시나요? 잘 못 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슬프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막 악을 쓰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이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요거는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거는 의학 용어입니다. 빈둥지 신드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 보이면 빈둥지에 외롭게 새 한 마리가 앉아있죠, 그죠? 이 새끼들이 아주 작을 때는요, 새끼들이 아주 작을 때는 여기서 엄마가 벌레를 물고 오면 입 짝짝짝 벌리면서 엄마 주위에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빈둥지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 했느냐고요? 남편은 저 나이 40대에서 60대 되면 바쁩니다. 과장, 국장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바빠서 집에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빈둥지에 동그랗게 앉아있는 사람은 우리 주부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둥지 신대로 뭡니까? 우울하기 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주부님들이 저 나이가 되면은 빈둥지 신드롬을 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주위에서 모두들 뭐라 하냐면은 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한 투자는 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후회 없는 생을 위해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주위에서 다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와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3개의 정년을 거친다고 하네요. 정년에는 3개가 있는데 고용정년, 인생정년, 생명정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65살까지 어떤 직장에 있다가 은퇴하는 것을 고용정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생명정년은 재수 없으면 125살까지 사는 거예요. 125살까지 재수 없으면 살다가라도 죽게 되는 거죠. 이걸 생명정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정년과 생명정년 사이에 이것을 인생정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생정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요새 고용정년은 18%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명퇴를 하든지 잘리든지 뭐 중간에 나와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 인생 정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정년이 길어지니까 더 걱정은요, 인생 정년을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인생 정년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잠겨질 수도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이 열려진 정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평생 교육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평생 학습이라고 합니다. 평생 교육이란 말은 배워서 그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또 반복해서 배워서 이것을 우리 생활화시키는 것을 평생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과대학에서 평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인턴이란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인턴은 이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국가고시를 칩니다. 치고 나서 병원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을 인턴이라고 부릅니다. 인턴은 머릿속에는 교육이 무지무지하게 잘 돼 있어가 시험을 금방 쳤으니까 아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병원에 딱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부터 야단 맞기 시작합니다. 레지던트한테 야단 맞고 스텝한테 야단 맞고 야단 많이 맞아요.
왜 야단만 나면은 아는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수없이 반복해서 야단을 맞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한 석 달쯤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생겨요. 인턴이 그렇게 계속해서 야단을 맞고 계속해서 야단을 맞으면서 배우는 거죠. 배워서 그것을 학습화시켜가지고 자기 몸에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학 1년의 과정을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데 찢어져서 가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꾸미는데요. 그거 한 동작 한 동작이 다 매뉴얼이에요. 다 의사가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교육을 하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다 매뉴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분의 지식이 매뉴얼화돼서 자기 학습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이 슬기로운 코로나19 버티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코로나가 뭔지를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기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일직선에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지구에서 이 해를 보면은 달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나 해는 굉장히 강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위로 빛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 현상을 코로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에다 코로나라고 붙여서 하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코로나 요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버티기라고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지피지기는 백전불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선무라는 사람은 늘 얘기하기를 전쟁을 100번 해가 100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100전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요. 그래서 이분 주장은 백전백승은 없다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백전백승은 틀린 말일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백전불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피지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누굽니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피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백전불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지피 갖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는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불렀는데요. 2020년 2월 12일 날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코비드19로요. 코비드19란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셔스 디지즈 2019년에 발견됐다고. 그래서 코비드19로 명명을 했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이거 코로나 겁내는 거 아니지요. 전 세계가 다 겁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명적이라서 겁냈나요?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 암으로 사망, 1년 동안에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8만 1,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인데 왜 2019년 거 말하느냐고요? 암은 2년마다 한 번씩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제일 최신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8만 1,20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로나는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1년 5월 14일 발표한 거예요. 누적이란 말은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을 다 통틀어서 더했다 이 말입니다. 1,893명입니다. 암으로는 1년에 돌아가신 분이 8만 1,000명인데 코로나는
거의 2년 좀 넘었죠. 그때 돌아가신 분이 1893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자로 본다면은 암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는 6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4종은 아주 약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개가 굉장히 강한 게 있는데 메르스와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사스 바이러스하고 유전자가 같은 게 89.1%, 다시 말해서 90%가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가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사스와 메르스는 잘 넘겼어요. 근데 코로나 갖고 왜 이래 요란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처음에 기록된 것은 기원전 1157년에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가 40세에 천연두 바이러스로 돌아가셨다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역사가 길어요. 역사가 길다는 것은 의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을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1차 대전을 배워서 보면은 1차 대전이 약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4년 동안에 돌아가신 분이 1,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얘기입니다. 1차 대전에 3분의 1 정도의 사망자를 단 3개월 이내에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모두들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요,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예요. 다른 건 DNA 바이러스 많이 있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라서 RNA 바이러스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요. 그리고 아무데나 잘 적응해요. 그래서 잘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이 굉장히 빠른 거죠. 거기다가 비말 감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기침을 탁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침에서 나오는 작은 입자가 공기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작은 입자는 공기 속을 떠다니다가 공기 속에 떠다니니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호흡을 들어 마시잖아요. 들어 마시면 우리 코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비말 감염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스크 좀 쓰고 있는데 얘기하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니까는 이 바이러스가 당연히 우리한테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안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한은 이 바이러스는 항상 번지 감염이 빠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의학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 신종입니다. 감염 경로, 치료 방법, 예방 방법 모두가 다 불분명합니다. 코로나는 백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빠르게 변이를 해요. 우리가 백신을 만들려면은 여러분이 이 텔레비에서도 보셨지만은 1상, 2상, 3상 실험을 해야 돼요. 1상은 시험관에서 실험하는 거라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2상은 동물한테 실험하는 거고요. 3상은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상이 다 끝나야 우리가 인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상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빨라야 6개월 되는데요. 이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RNA 바이러스로서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지고 요거 갖고 요거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른 게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더 우리를 오싹하게 하는 이유는요, 스티브 호킹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가 멸망한다면은 4가지 원인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핵전쟁, 지구온난화, 로봇, 인류가 만든 바이러스, 이 4가지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뜹니다. 혹시 이게 아닌가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전파가 빠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른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21평, 이게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2.2평 안에서 실험을 했어요. 기침을 탁 하고 했더니 20초 안에 3분의 1이 감염되더라. 그리고 이거를 다 감염시키는 데는 110초,
110초는 2분이 되지 않습니다. 2분 이내에 이걸 다 감염시키더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있죠. 저렇게 빨리 가면은 우리가 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바이러스에 묻어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더 걱정은 우리 집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집에 밖에 나가 있다가 막 손도 씻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손에만 묻은 거 아니죠? 옷에 온데 다 묻어 있습니다. 그 몸을 갖고 집에 갑니다. 집에 안에서는 여러분 마스크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집 안은 매일 천장까지 매일 소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오염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환기밖에 없어요. 환기를 해서 희석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환기 방법은 창문만 열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바람으로 맞바람으로 되도록 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실내 공기 중에 이 바이러스가 3시간 생존한다 하네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나와 있다가 들어가면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3시간만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식구 또 나중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1시간마다 환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못 사는 나라만 코로나가 겁나나요? 잘 사는 나라는 겁이 안 나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잘 살든 못 살든 다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변이 감염이 제일 걱정인데요. 벌써 우리가 넉 달째 1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더 걱정이에요. 그럼 변이 바이러스가 왜 걱정인가 하면은 전염성이 50%나 높고 백신의 효과는 떨어뜨리고 이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훨씬 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몇 종 안 되잖아? 아니에요. 영국, 브라질, 남아공 뭐 다지요. 캘리포니아, 인도 변이 지금 곳곳에서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텔레비전만 딱 켜면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나오죠. 3대 방역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뭐 내용이 뭐냐? 복잡하게 아실 필요 없지요. 그래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걱정하는 거는 감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금 경제를 그냥 망가뜨리고 있죠. 얼마나 망가뜨렸나? 코로나 1년 했는데 호프집, 간이주점, 노래방 8,000개가 폐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집은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저 집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 종업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업원들은 다 잘린 거죠. 그렇게 되면 종업원이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가야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망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맨 파산이 처음으로 자영업자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부산에 전대미문의 재난이 대한민국을 덮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 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안전한 도시 부산까지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린다. 이걸 영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산까지만 가면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지금 현재로는 도망갈 곳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걱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약간 희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백신입니다. 백신 지금 화이자가 자기들은 100% 효과가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94%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거는 자기 회사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이보다 약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요. 자, 요거 코로나 현황. 근데 2020년 11월 1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6개월 전인데요. 확진자 수는 1.1배밖에 늘지 않았어요. 근데 사망자 수가 4배나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수록 변이 바이러스는 독해진다는 것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기가 훨씬 힘듭니다. 훨씬 힘드는데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목표가 뭡니까? 11월까지 전 국민의 75%를 백신을 맞도록 해서 집단 면역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국립의료원에서 70%가 백신 맞아도 집단 감염이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염 줄이기, 백신 맞기, 치료제 개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염 줄이기 어떻게 합니까? 거리두기 마스크, 그 다음 백신 맞는 거 면역 키우기입니다. 치료제 우리가 버틸 때까지 버텨가지고 가면서 치료제 언젠가는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감염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감염 줄이려면은 가장 많이 감염되는 곳을 조심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감염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이거 외우고 계시나요? 잘 외우지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체육 여가시설, 다단계, 목욕장업, 일반 음식점, 카페,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백화점, 마트, 시장, PC방, 임의용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놀이공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지역복지시설, 고시원, 산후조리원. 우리가 지금 문 밖을 딱 나가면은 하루에 저 안에 한 번도 안 가는 곳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한 분 이상은 다 저런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는 게 다중이용시설인데 저기 가면은 바이러스가 드글드글 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걱정인 것이 여기입니다. 어딥니까?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어린이집, 사우나, 목욕탕. 여기가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난 사우나 안 하면 못 견뎌 뭐 이런 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것만 잘 관리하면은 100% 막을 수 있나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집단 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이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가 열심히 막으면 안 가고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하면 23% 이상이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77%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우나 목욕탕 제일 걱정이라는 것인데요. 왜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사우나 하는 거 봤습니까? 마스크 쓰고 목욕탕에서 목욕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당 카페는 어떻습니까? 저기는 먹는 데예요.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벗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관리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먹으러 가거들랑 먹기 직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먹을 때만 빨리 마스크 안 쓰고 빨리 먹고 말하지 말고 말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말하지 말고 빨리 먹고 다시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죠. 요거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장 내 이용자 간 2m 간격 두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느 카페가 2m씩 테이블 띄워놓고 있는데 봤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감염이 근절까지는 한다더라도 막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여러분 러닝머신을 2m씩 간격 띄워놓고 하는 체육관 봤습니까? 거기다 또 저기는 뭐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2m 밖에서가 아무개 고객님 팔 더 올리고 힘더 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여기 더 올리시고 힘더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자연적 감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딥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요, 근접 케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보육교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해야지 1m 간격 두고 밖에서 얘야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제일 취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2m 간격 두고 뭐 어떻게 하고 애들한테 가르쳐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스크 쓰기 이런 걸 교육을 그래도 좀 철저히 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생에게만 교육시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성당 안에도 코 내놓고 입만 마스크 쓰신 분, 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걸 턱에다 걸치고 얘기하시는 분 가끔 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전염이 어디로 된다 했습니까? 비말 감염이거든요. 비말은 어디 있습니까? 공기중에 떠돌다가 내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코를 내놓고 입만 막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마스크 내리면 안 돼요. 잘 안 들린다고? 잘 안 들려도 마스크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애들한테 꼭 시켜줘야 됩니다. 여분의 마스크 꼭 갖고 다니라고 애들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손 씻기요.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손 씻기가 지금은 우리 국민 전체한테 교육하고 있지만은 병원에서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에게 손 씻기 교육을 시키라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씻냐? 여기 보면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30초 이상 한대요. 30초가 얼마나 긴지 한번 해보셨습니까? 애국가 1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속도로 부르면은 37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는 직원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 씻기 시작하면서 애국가를 집어 부르라 합니다. 불러가지고 끝날 때까지 손 씻으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하냐면 손 닦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길어요. 그걸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을 알고 안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을 모르고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알고 급할 때는 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꼭 알으셔야 돼요. 30초에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손 소독제를 갖고 다니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손 못 씻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손 소독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더더구나 교육 굉장히 하죠. 여러분, 이거 잘 합니까? 우리 사실은 제가 성당에 가서도 가끔 가다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제를 합니다. 말했다가 또 그분들이 지자는 찬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 할까 하다가 그냥 두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갑잖아요. 주일날 가서 만나면은 아무개야 하고 뛰어가가지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마스크 내리고 이랬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장실에 줄 설 때 저도 화장실에 가서 줄 서는데요. 제가 앞에서 좀 띄워놓고 줄 서면 뒤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야단칩니다. 좀 앞으로 가세요. 뒤에 사람들 줄 서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줄 서는 거 우리가 이것도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기침 예절입니다. 여러분 기침할 때 이렇게 해가 한 번 더 하라고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강의하는 거 들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 나보고 묻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KF94, 저는 KF94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 94라는 말은 입자를 어떤 입자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해하다고 생기는 입자를 94% 들어오는 것을 필터한다. 걸러낸다는 뜻이죠.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가 기침 탁 했을 때 나가는 거 여러분 법률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11% 이하면은 오케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11%까지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오케이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침을 탁 하면은 11%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11%가 밖으로 나가면은 환자가 기침하면은 당연히 밖에 나가게 되죠. 바이러스가요. 그래서 공기 속에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요거를 하러 왔느냐고. 손으로 막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막아서 손에 11%의 바이러스 묻으면 만지고 내가 뭐 하고 하는데 다 묻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괜찮냐고요? 우리 몸 중에서 타인과 접촉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뭐 겨드랑이 이런 데 뭐 만지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했을 때 제일 접촉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거는 지가 가지라는 거죠. 기침할 때 이렇게 해서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마스크, 거리, 손 씻기, 기침 예절, 건강 체크 요거 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 다 한다고 100%가 아닙니다. 23%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콧물, 인후통, 후각, 피로, 식욕 감퇴, 가래, 소화기 증상, 어지럼. 요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감기 증상입니다. 감기 증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런 증상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아이 또 감기 걸렸나? 이러면서 직장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은 다중이용시설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고 가급적 어디를 가더라도 짧게 머물러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거리는 2m씩 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백신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자, 예방접종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경우에 100% 재감 감염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1차 접종 후 코로나19 확진받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확진받았으니까 빨리 나서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낫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은 다음에 2차 감염, 2차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나필락시스란 말은요. 우리가 아주 알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알레르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레르기 반응이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생겨서 5분 이내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게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근데 우리 주사를 맞아서 생긴 아나필락시스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뭐 한 달 뒤에도 돌아가시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이 RNA 바이러스라서 본래 아나필락시스보다는 조금 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는 신체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체 반응이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2차 감염을 맞지 않습니다. 8주에서 10주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는 1차 맞고 8주에서 맞아라. 근데 이제는 10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 반응 오늘 또 보면 몇천 명 뭐 어쩌고 나오는데요. 이상 반응 걱정되시죠? 질병관리청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접종 부위가 통증이 있는 부기가 있고 통증이 있는 경우는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할 때, 해도 안 될 때 의사 진료를 받고 아주 심할 때 119에 신고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에서 보상한다는데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5년 이내 신청하면은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어떤 걸 보상하느냐? 진료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이런 걸로 보상을 해준다 합니다. 자, 지금까지 또 중간에서 제가 신체적인 거,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 하면 육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까지를 합쳐서 WHO에서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는요, 육체적으로만 문제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다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코로나 블루 레드 많이 들어봤죠? 지금 다시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랙이라고요. 블랙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우울증이 생겨요. 이걸 블루라고 합니다. 레드는 우울증이 쌓이고 하면 분노가 돼가지고 아무 쪽에도 본 적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데 뭐 칼로 찔러주고 이런 거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런 것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한테 본래 우울증이 많았는데 이제는 청춘들한테 많다는 겁니다. 청춘들한테 일자리는 없고 주식은 망하고 왜 우울하냐고요? 미래가 무서웠어. 미래가 안달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발표했습니까?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레드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에 감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더 무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블루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가 왜 생겼냐 연구를 했더니 소확행을 잃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확행 들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약칭이라고요. 그런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뭡니까? 우리 가끔 차 한잔 마시고 수다 떨고 짧은 여행 가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저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집콕을 하다 보니까 저게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확행이 원래 생긴 거냐고요? 아니에요. 2018년도에 여기 유행어 중에 1위가 소확행이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 생겼냐고요? 아니에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언제 만들었는 말이냐 하면은 1986년에 만든 말입니다. 1986년에 이 사람이 수필을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랑겔 한스의 섬의 오후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 안에서 쓴 말이 소확행이란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소확행은 이 사람이 쓴 말은 뭐냐면은 갓 구운 빵을 사가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빵을 짝짝해서 먹었다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돈도 얼마 안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서랍을 딱 뺐다는 거예요. 뺐더니 옷이 잘 벗겨져, 물론 쥐가 했죠. 잘 벗겨져 나 있는 속옷을 딱 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작지만은 소소한 행복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거랍니다. 그거를 소확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018년에 유행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집에 콕 박혀 있다 보니까 정말 소확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확행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준 일상의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많은 세월, 잠깐의 마을 아들이가 그리움인걸, 친구와의 차 한잔이 그리움인걸, 따스한 햇살 받으며 한가로운 산책길이 그리움인걸, 많은 세월 모른 채 살았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움인걸,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맛집에 앉아서 점심 한 그릇 같이 하며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 그리움인 걸 잊고 살았네. 인간의 오만함을 일깨우려고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는데 모두가 그립다, 보고 싶다. 햇살 드리운 창가에 홀로 앉아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코로나19가 바람결에 날아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그냥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실은 행복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산책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 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인지요? 멈추어버린 일상이 그립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에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그래도 웃음만큼은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한 60분 했네요. 참으로 길어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노래는 4분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모두 이 예술가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몇 가지 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들어보면 4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제 강의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 트롯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듣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버텨내야 됩니다. 왜 버텨내야 되나? 버티다 보면은 계절이 변하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날도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저희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자다가도 복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